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안보 이슈를 선별해 정밀하게 묻고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북한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면서 순항 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잠수함 기지와 조선소를 방문하면서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뚜렷하게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창과 창의 대결 킬체인입니다. 네, 오늘 조상근 교수님 그리고 최승병 박사님 모셨는데요. 먼저 조상근 교수님은 강의를 또 새로 맡으셨다고요? 육군대학에서 이제 최연소 명예 교수가 됐는데요. 이제 국방역시 사설령의 핵심이 이제 첨단과학 기술 분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미래전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거를 현장에서 이제 학생 양교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 되었습니다. 명예 교수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영광스럽고요. 아유.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덜 창피하셨을 텐데. 네, 근데 최승병 박사님도 나오셨는데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통계 물리학 박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군사 쪽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뭐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제가 이것 말고도 전쟁사 쪽을 관심 있게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방TV에 따른 역전다방에도 출연하고 있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디펜스 프라임에서 불러주셔갖고 네.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 가지 박사면 다른 것도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는 아닌데 서당계 3년이라고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조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지면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도에서 날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미사일인가요? 1월 30일 날 공개된 미사일이 이제 순항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화살 2형입니다. 이 이제 사거리가 1,800에서 2,000km 정도 되고요. 운영고도는 한 100m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전술 핵탄두 화산 이제 32를 장착할 수가 있고요. 속도는 느리지만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월 2일 날 또 동일한 종류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네. 북한에서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미사일 총국에서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날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방항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라고 네. 한 거는 이게 화살 2형과 다른 종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어마무시합니다. 불화살 3-31. 무서워. 이게 불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살 2형보다 다른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공개 영상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화살 2형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100m 정도 이렇게 이격돼서 날아갔는데 네. 이거는 상당히 그보다 높게 날아가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성능을 시험하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위협적인 것은 그렇죠.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네. 사실 이제 북한이 그간 ICBM 같은 탄도미사일 도발 빈도가 높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순항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탄도, 순항, 이 미사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미사일이라는 거는 뭐 다른 것과 달리 자체 엔진이 있어갖고 자체 그 에너지를 갖고 비행하는 그런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포탄의 길, 우리가 대포를 뻥 쏘면은 이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일. 예. 네, 일반적인 우리가 대포를 쏘면 그렇게 날아가는데 탄도미사일은 그런 대포의 궤적과 마찬가지로 예.
그거는 대포는 화약의 힘으로 날아간다고 하면은 탄도미사일은 그 자기 로켓 엔진의 힘으로 그런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가는 이런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순항 미사일은 뭐 비행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에는 우리가 보통 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순항 미사일도 여러 가지 제트 엔진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 비행기와 같이 어떤 비행기가 움직이듯이 어떤 일정 고도를 쭉 움직이면서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이거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가 있었지만은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것도 많은 변종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도 이렇게 뭐 단순하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은 우리가 그걸 레이더로 추적을 해갖고 이 궤도를 따라서 올 것이다. 그러면은 예측이 우리가 되니까. 예측이 되니까 요격도 가능해지고 당연히 그러면은 이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원리를 써갖고 여기에 그 로켓 엔진을 기동을 시켜갖고 단순히 그 궤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궤도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탄도의 순항이에요? 네, 그게 좀 굉장히 모호해질 네.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갖다 조금 바뀌는 정도로만 이게 변화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나오는 최신 탄도 미사일들은 뭐 유사 탄도 미사일들, 뭐 이스칸다르나 에이테킴스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네. 이게 갑자기 떨어지다가 솟구치기도 하고 옆으로 휙 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동을 합니다. 네, 미사일의 세계가 끝이 없군요. 자, 네. 순항 미사일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 순항 미사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우리 군이 순항 미사일은 좀 세계적으로 봐야 돼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화살 2형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11일 날 이제 최초의 이제 성능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무 3C, 그러니까 찰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에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에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 이제 전력화가 배치가 돼요. 이거 한 6m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거리는 한 1,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그거 보시면 북한 이쪽까지도 다 닿을 수 있는 그런 거고 탄도 중량이 이제 450kg 정도 돼서 네. 그 정확도도 이제 목표물의 1m 안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렇죠. 정확하네요.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되게 무서워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게 괴물 폭탄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전략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 지하화시키고 그렇죠. 있잖아요. 땅굴 같은 이게 거. 정확하게 타격을 한다. 아. 위치를 했을 때 예. 치명적이죠. 1m면 거의 뭐 지금 교수님하고 그렇죠. 예. 제가 한 1m 예, 전표적 사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네. 핀포인팅. 근데 북한이 지금 순항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례적으로 이제 같은 뭐 유사한 무기 체계를 연달아 쏘고 있는데 어떤 노림수일까요? 이게 기술적 측면이랑 어떤 좀 더 상위의 전략적인 측면이 다 반영된 포석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계속 시험 발사를 하면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확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역시 기본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요즘 지난 시간에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동 정세라든가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쪽으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항상 이 관심을 자기 쪽으로 돌리고 싶은 그래서 뭔가 이 협상의 판을 키워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시험 발사를 통해서 우리 좀 주목해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도 쌓고 설령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관심도 끌고 네. 두 가지 노릴 수가 있다. 북한 관영 이제 조선중앙통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발사훈련이다. 발사훈련이라는 거는 그 의미가 이미 실전 배치한 거다 우리는 그런 뜻인가요? 네, 뭐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이미 실전 배치해서 충분히 타격할 수준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준에는 약간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인 건 사실이고요.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통설로서 얘기하고 있던 것이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강하고 한국은 순항미사일이 순항, 네. 강하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가 돼가고 있는데 이 북한 쪽에서 우리가 순항미사일도 기술이 만만치 않다. 우리도 너네만큼 한다. 네, 그런 걸 자꾸 내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어떨까요? 상당하죠. 상당한데 이게 뭐 액면 그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치적 수사도 깔려 있는 것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근거리, 단거리, 뭐 준중거리, 그다음에 중거리, 뭐 ICBM 대륙간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3년도에 12월 18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고체연료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화성 18형이 발사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고체연료가 됐다는 건 뭐냐면 그 미사일이 크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쏘는 게 아니고 이제 테리라는 어떤 이동 수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은원표하면서 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액체로 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고체는 가서 끼워놓기만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은원표하면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되고 이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1월 5일이죠. 지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MRBM, M은 미들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KN-23 같은 경우는 800km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S-숏 해갖고 SRBM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항미사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화살 1형, 2형, 불화살 3-31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명칭이 앞에다가 불자가 붙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 다시 뭐뭐 하는 건 뭐냐면 이 실질적으로 걔네들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성능 개선 계속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쏘던 것을 바다에서 실험을 해버리고 바다에서 쏘는 것 지상에 해버리고 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과시하고 싶은 거죠. 네. 자, 순항 미사일의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까지 북한이 미사일 전력을 다각화하고 있고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게 왜냐하면 이 미사일의 핵을 탑재할 경우에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것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전략입니까? 네, 한국형 삼축 체계하면 보통 이제 킬체인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하죠.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KMPR까지 요 세 개를 의미하는데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킬체인은 적이 이런 전략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은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타격 수단을 이용을 해서 그 발사하는 이동 발사대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먼저 타격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뭐 그렇지만은 그게 100% 성공하지 못해서 적이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중간에 중간에 우리나라에 맞기 전에 이 요격 미사일로 그걸 요격하는 그런 것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일부가 떨어져서 우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은 적의 지휘부라든가 핵심 시설들을 우리가 대량으로 타격을 해서 확실하게 추가 도발을 막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저희 삼축 가운데서 오늘은 킬체인을 중심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킬체인 어떤 전략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킬체인. 자, 이 체인 하면은 조수빈 아나운서님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고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리 아, 뭐 네, 체인 건다 뭐. 네네. 네. 저는 떠오르는 게 이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에서 그 전기톱이 떠오릅니다. 아, 네, 전기톱이 영어로 체인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윙 돌아가면서 네. 막 이것저것 베는 그런 건데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적국의 목표물을 포착을 해서 그것을 적절한 수단으로 빠른 시간 안에 타격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네. 지금 이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동 발사대가 주로 적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정된 목표물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 갱도에 나와 있다가 차량이 쭉 나와서 쏘고 다시 피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하고 항상 변하는 그런 표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부분들을 광역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저것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그러면 즉시 그 주변에 우리에게 가용한 여러 타격 수단 중에 하나 적정한 걸 골라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박살내고 네. 그리고 한 번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맞았는지 평가를 해서 다시 안 됐으면은 추가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이게 계속 다이나믹하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전기톱처럼, 겁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의 공격이 체인처럼 계속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걸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뭐 우리 한국형 킬체인에서는 주로 이 타겟을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런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시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센싱을 한 다음에 타격하기까지 30분 이내에 이걸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킬체인이라는 거 뭐 엄마무시합니다. 언제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게 1991년도 이제 걸프전에서 이제 걸프전. 예. 최초가 아니죠. 뭐 그런 개념 이전에 있었지만은 실제화된 건데 이게 어떤 생각에서 나왔냐면 우선 발사하고 난 것을 그 당 기술력으로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발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동식 발사대라는데 그 태를 정밀 타격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라는 발상에서 나온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북한의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그 텔이 이동식 발사대가 이제 아무리 그 몇십 년 전이라 하더라도 이라크에서도 후세인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은원표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나와서 쏘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 표적들을 시한성 긴급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임 센서티브 타겟이라고 하는 TST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딱 못하면 쏘고 도망가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TST를 잡기 위해서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조소비 아나운서가 이제 뭐 적을 발견했어요. 네. 빨리 와서 쏴주세요. 네. 조 교수님, 제가 쏠 수 있을까요, 바로요? 왜냐면 못하죠. 여기다 무장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연료도 강의하고 집어넣어야 계신데 되고요. 빨리 예.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걸 이제 통합 임무 명령지라고 하는데 그 ITO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그게 72시간 단위로 짜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2시간. 예, 사전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TST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무장의 조건은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럼요. 예. 우선 수리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국적군 특수작전부대 인공위성 경찰기 이런 탐지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ITO를 좀 이렇게 뭐랄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발견하게 되면 바로 화력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접목해서 바로 나오면 때리겠다. 네. 이게 나온 게 이제 킬체인의 어떤 최초의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걸프전에서 지금 처음 개념은 원래 있었지만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국적군의 작전은 당시에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길어서? 예, 수치를 보게 되면 네. 기록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킬체인을 위해서 전폭기가 2,500회를 출격했지만은 테를 공격한 건 215회에 불과하고요. 너무 효율이 떨어지네요. 예, 파괴는 80여 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낮에 이제 후세인이 테를 운영하다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 이제 바꿔버렸어요 운영 방식을. 그러니까 이거를 탐지를 하기 위한 어떤 다국적군의 장비가 당시에는 부족했고요. 없었겠죠. 예. 또 후세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더미를 운영한 거예요. 더미. 예, 미끼 같은 걸 운영해서 똑같이 보이게 해서 그걸 폭격하게 그러니까 하고. 5인 사격, 네. 5인 할 수밖에 없네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호 운용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영국군의 예를 들어서 특수작전 부대가 그것을 테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얘네가 이 무전 체계라든가 미국의 무전 체계, 정보 체계 이런 것도 다르거든요. 아, 그때 옛날이니까. 그렇죠. 예. 몇 단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테러는 아까 예. 말한 것처럼 TST락에서 시한성 긴급 표적이 무빙 타겟입니다. 예. 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안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결국에는 핵심이 뭐냐? 감시와 타격자상 간의 데이터가 실시간 전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 공군에서는 F2T2EA, 그러니까 Find, 아, 예. Fix, Track, Target, 그다음에 Engage, Assess 해가지고 이걸 압축해가지고 F2T2EA라고 하는데 이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뭐냐면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해서 무기 선정하고 교전하고 바로 평가해서 재타격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 합동군 차원에서 다양한 감시 자산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정보 작전 체계를 융복합해가지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T 그러니까 시한성 그 타겟을 긴급 표적을 1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10분이면 있습니다.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또 최근에 순항미사일 발사하면서 육지와 해상을 오갔습니다.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위협적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격을 하려면 정찰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정찰 체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군의 킬체인 정찰 체계는 어떻습니까? 네, 킬체인의 핵심은 빨리빨리 이걸 포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잘 감시할 수 있는 이 센싱이 일단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우리도 여러 가지 정찰기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핵심은 정찰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정찰 위성들을 정보를 받아다가 많이 썼는데 그걸로는 우리가 더 스피디하게 대응하는 데 힘이 든다.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사업이 사이오 사업입니다. 사이오는 이 2025년까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찰 위성 5대를 확보하는 건데요. 이 사이오의 이름이 약간 재밌습니다. 이 사이오가 저도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 사는 우리가 숫자 4로 쓰지만은 네. 영어 star라는 거를 이제 옮긴 겁니다. 4월 25일 아니에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SAR이 뭐냐면은 이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그리고 EO는 뭐냐면은 숫자 2호인 줄 알았는데 EO, Electro-Optical이라는 뜻입니다. 뜻이 있었네요. 전자과학.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말 되네 하면서 사이오로 합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대 위성에 어떤 센서를 탑재하냐에 관계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우주에서 지상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로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광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름이 끼면 못 보잖아요. 밤에는 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으려면은 다른 파장의 전자기파를 이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레이더, 전파를 이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적외선, 원적외선 이런 적외선 대역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AR은 그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를 탑재했다는 거고요. 이게 한 4대 정도 주력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한 대가 이제 일렉트로 옵티칼. 이거는 주로 가시광선도 보지만 적외선대를 관측하는 위성으로서 네. 이제 띄우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굉장히 재밌는 영역인데 네네. 정찰 영역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어디까지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예측컨대. 네, 이 여기 탑재된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는 이 위성에 하나로만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면 해상도가 되게 낮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작은 물체를 자세하게 보려면은 뭐가 좋아야 될까요? 렌즈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맞나요? 렌즈가 좋아야 되죠. 큰 망원경일수록 앞에 렌즈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이 광학계의 구경이 커지면은 그만큼 요거의 해상도가 좋아집니다.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미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해상도의 요인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리가 쓰는 이 전파의 파장입니다. 짧은 파장을 쓰면 쓸수록 이게 미세한 게 잘 보이고요. 긴 파장을 쓸수록 이게 좀 더 잘 안 보여요.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긴 파장의 전파를 쓸 때는 구경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위성이 작은데 그걸 무한정 크게 만들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띄우기도 힘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하는 합성 게 개구 레이더. 네, 이게 말은 복잡한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위성에서 지상을 향해서 이 전파 펄스를 갖다가 계속 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사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메아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메아리로 야호 하면은 몇 초 뒤에 돌아오는지 보면은 오며 가며 거리가 그렇죠. 속도가 있으니까 네. 거리도 잴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지 갖다가 볼 수가 있으면은 이게 산이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 저쪽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 이런 각도도 알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성 개구 레이더는 이게 뭐 그걸 다 한 번에 처리하려면은 이 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이거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테크닉을 씁니다. 뭘 쓰냐면은 위성은 이 우주 공간상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듣고 또 전파를 쏜 다음에 또 옆에 가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들으면은 그 효과로 굉장히 그렇겠네요. 네. 큰 이런 귀를 갖는 것과 똑같은 아까 효과가 비슷한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왜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파노라마로 찍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움직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찍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잘 안 보이는 거 보려면 요 각도일 수도 보고 저 각도일 수도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잘 보이듯이 그런 걸 이용한 게 이 합성 개구 레이더고요. 우리가 이런 기술을 또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네. 이번 이 425 사업 위성에다가 이 탑재해 넣은 겁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최신 기술로는 대략 한 전파로도 지상에 한 30cm 정도의 이런 해상도로 이 식별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자, 북한도 지금 정찰위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전술핵 또 전략핵과 더불어서 북한 삼축 체계라고 한다는데 이거 성능이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 단계죠. 시작 단계인데 이제 23년도 11월 14일 날 만리를 본다 해서 만리경 1호를 발사를 했는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뭐 미군기도 찍고 뭣도 찍고 뭣도 찍고 하는데 저희 이제 그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석해 보니까 해상도가 3m 정도 된다. 우리가 30cm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를 주면서 이제 우주 과학 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러시아한테서, 예. 크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주 과학 기술이 이제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센싱 기술. 두 번째는 재방문 주기. 그러니까 위성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뭐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으면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대 있고 지금 뭐 3m라고 해서 이거를 뭐 무시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추적 관리하면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건가 우리가 전략적 고민을 할 때입니다. 네, 선제 타격을 하려면요, 이제 미사일이 빨라야 되고 또 적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킬체인의 타격 체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센싱을 했으면 당연히 슈터로 이걸 타격해서 격파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육해공을 통틀어서 다양한 수단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도 탄도미사일 현무2, 한국 현무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런
현무2가 개발되어 있고 또 순항 미사일로는 이 현무3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대형화된 적에 깊숙하게 숨어 있는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뭐 현무4 이거는 탄도가 한 2톤에서 4톤 정도 되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실험 영상에 공개된 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앞에 8톤까지 되니까 굉장히 깊숙한 적의 벙커를 타격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이 장거리 타격은 육상에선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뭐 단거리에선 물론 가까운 거는 천무나 MLRS 같은 그런 미사일 시스템을 쓸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군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좀 플랫폼을 바꾼 네. 해성 시리즈가 또 있습니다. 네, 아까 현무 2, 3, 4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성도 2, 3, 4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이 여러 구축함들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해성 4 같은 경우는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게 이미 또 개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함대지 미사일로 해룡 미사일이 또 최근에 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건 한 250km 정도 좀 짧긴 하지만은 뭐 해상에서 충분히 함경도나 이런 쪽에 숨어 있는 그런 적을 타격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공군에서는 이 제일 유명한 게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타우러스 미사일이 또 적을 타격하게 되고 그리고 뭐 저희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철룡 미사일을 또 최근에 거의 뭐 개발하는 단계이고 네. 그리고 뭐 그밖에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끝이 없네요. 네. 또 그밖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레이저 유도 폭탄 같은 것들. 좀 요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현무는 사실 그 뉴스에도 자주 나와서 좀 익숙한데 신형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 5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네. 뭐 괴물 미사일이다라고 부른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파괴력이 커서. 예, 이게 지하 100m까지 뚫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하지만은 KJU 그러니까 뭐 북한의 지도자의 영도력을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이제 저희의 정찰 감시 자산이나 타격 자산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이제 지휘 통제를 하거나 지하를 통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깊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센싱을 통해 갖고 확인만 하게 되면 이걸 꽂아 넣어버리면 계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해서 다영역화 될 거니까 뭐 육군부터 공군, 해군까지 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로 성능 개선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어떤 영도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서 필요할 때 꺼내 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럼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쫓아다녀야 되나요, 계속? 네, 적이 움직이면 저희도 당연히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텔 이동식 발사 차량이 계속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추적을 갖다가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공급되는 이런 위치 정보 데이터들과 우리가 링크를 해갖고 이런 것들을 또 빠른 시간에 적이 완전히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이 경우 제일 역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공군 쪽 플랫폼들이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네. 탄도미사일은 여기서 쏘고 저기까지 날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로 공중 플랫폼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저희의 전폭기들에 링크된 그런 공대지 유도 무기가 주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네. 그러려면은 우리 공중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전폭기들이 깊숙이 잠입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이 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 스텔스 전투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 막 러시아제 뭐 스텔스 전투기인가요? 거기 막 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이 특히 그 공군력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 스텔스 전투기가 더 보강되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예, 우리가 그 미국에 있었던 F-35 이제 A를 기존에 이제 40대 도입을 했다가 네. 27년부터 20대 가량의 이제 그 F-35A가 추가적으로 전력화가 됩니다. 이 F-35A의 어떤 특징은 스텔스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거죠. 언제 쏠지 모르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스텔스 35A나 랩터 같은 경우는 융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융합성? 이게 뭐냐면 2016년도에 그 미 공군 연구실험소에서 실에서 뭐를 했냐면 이 F-35A나 랩터 같은 거를 무인체계랑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국방혁신 4.0 핵심이 뭡니까?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잖아요. 네. 그래서 고고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레데터라든가 이건 정찰용 무인기죠. 그다음 리퍼 같은 경우는 이게 타격용 무인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경우에는 동심이 이제 깊기 때문에 우리의 35A가 들어가게 되면 생존성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머물고 있다가
여기 고고도까지 이제 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찰용 무인기와 공격용 무인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시간대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면 걔네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봤자 저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주요 인사들을 이제 미국에서 그 MQ-9을 통해 이제 살상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가 뭐 20대를 더 도입하고 하는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무인 체계와 그 융복합 된다면 그 살상력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예. 자, 지금 스텔스 전투기가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데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딥하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첨단 전략 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스텔스 전투기. 갈수록 고도화되는 기술과 함께 차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하려는 군사 강국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 대표 주자는 바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더 은밀하고 더 빠르게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의 사활을 건 삼국의 각축전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 최초로 스텔스기를 개발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989년 파나마 전쟁에서 검은 매의 형상을 띤 스텔스기 F-117 라이트 호크를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했는데요. 2년 후 걸프전에서도 라이트 호크는 바그다드를 완전히 무력화하며 이라크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스텔스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한 미국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 타이틀을 지닌 F-22 랩터를 탄생시킵니다. F-22 랩터의 별명은 하늘을 나는 슈퍼컴퓨터인데요. 무기 관제사 없이 조종사 혼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센서, 통신 장비, 전자전 대응 장비가 초고속 CPU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속거리 2,963km, 최대 상승한도 302만 m, 최대 속력은 마 2.45. 경기도 오산에서 이륙할 경우 단 7분 만에 북한의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약 0.001제곱미터로 곤충보다 작아서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보적인 스텔스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앞으로 또 어떤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스텔스기 강국인 미국을 바짝 추격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물량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수를 걸었는데요. 중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이름은 J-20. 미국의 F-22와 F-35 등에 맞서기 위해 개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J-20은 조기 경보기와 연계해 300km 밖 공중 표적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쏠 수 있는 위협적인 전투기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중반까지 200여 대의 J-20이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중국이 지금 같은 속도로 J-20을 찍어낼 경우 2025년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은 500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미국이 2023년 한 해 새로 구입한 전투기가 75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J-20 기종만으로 미국의 전체 전투기 도입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해외 수출을 목표로 가볍고 작은 기체로 만들어 미국산 스텔스기보다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죠.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생산력에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 중국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첫 실용 스텔스 전투기는 수호이 57인데요. 미국 F-22 랩터의 독주의 제동을 목표로 러시아의 항공 기술들을 총동원하여 개발됐다고 합니다. 2년 전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언급되기도 하죠.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스텔스 기술력이 미국보다 뒤떨어진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스텔스 전투기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아닌 러시아가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9년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대학원생이 세상을 바꿀 논문 한 편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리적인 모델이었죠. 이 모델을 잘만 활용하면 기체에 반사되는 전자기파의 크기를 대폭 줄여 적의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논문은 소련과 다른 공산국가의 과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이 이 논문을 토대로 개발을 시작하며 현재의 스텔스기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기술로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을 완성한 셈인 겁니다. 마치 현대판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세 나라의 스텔스기 각축전, 날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에 힘입어 스텔스 전투기를 향한 군사강국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우리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올해 최초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스텔스 성능 탑재됩니까? 예, 당연하고요. 네. 저희가 2023년 작년 6월 최초로 이제 시험 비행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함수 전투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KF-21 같은 경우는 저희 ADD, 국방과학연구소, 카이 등 수백 여 기관들이 참여를 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품의 국산화율이 60에서 70% 달한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그래서 또한 이제 KF-21 같은 경우는 5세대 전투기인 KF-22N 랩터의 일부 스텔스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능동전자 주사식 위성 배열 레이더가 장착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레이더가 있으면은 예전에는 그냥 판 자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 구분적으로 모듈 형식으로 움직여갖고 하늘로 보는 것들, 뭐 땅을 보는 것들, 이쪽을 보는 것들 해서 이게 실시간대 움직이면서 수많은 어떤 그런 탐지 목표를 탐지할 수 있고요. 그만큼 또 이제 다른 것과 연동시켜서 우리의 합동자산을 유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인복합 전투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KF-21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랩터라든가 아니면 F-35 뭐 A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성능 떨어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결국 무기체계라는 것은 내가 대면하고 있는 적과의 상대성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북한을 봤을 때는 이 부분도 대량 응징 보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킬체인의 핵심 자산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고요. 이거 어마무시한 어떤 전투력이 될 겁니다. 네. 자, 북한은 미사일 성능을 다각화할 뿐만 아니라 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죠. 지난 28일에 발사했던 순항 미사일 역시 신형 잠수함에서 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군 쪽 여기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킬체인 타격 체계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네, 당연히 뭐 지금 흐름이 해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이 해군 쪽에서는 기존에도 계속 능력을 개발해 왔습니다만은 이 킬체인 쪽보다는 미사일 요격 쪽에 방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뭐 SA3, SA6 이런 게 우리 이지스 전투함에 탑재가 돼서 여러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서고 있었는데 이제는 킬체인까지 그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일단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북한도 잠수함에서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적의 그런 위협적인 잠수함들을 포착을 해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예. 물론 뭐 이 우리 전투함 자체도 북에 깊숙한 내륙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같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해군은 이런 해군 쪽에서도 초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P3에 이어서 이제 P8 포세이돈을 도입하면서 이 해상 초계 역량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해성 순항 미사일을 갖다가 실용화하면서 또 그걸 전력화를 했습니다. 네. 잠수함 전력이 중요한 게 은밀하게 타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최신 장보고함을 건조 중인데 이게 전력화가 된다면은 수중 킬체인 전력이 어디까지 좋아질까요? 네. 지금 저희가 한창 배치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장보고 3 배치 이 원 사업이었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급 지금 세 척이 거의 추적 단계에 들어왔고요. 네. 지금 이 그다음 차기 사업, 장보고 3 배치 2 사업 단계가 이미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신형 기술들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물론 뭐 기존에도 연료 전지를 이용한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공기 부료 그런 추진 체계 AIP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장기간 조용히 작전할 수 있는 이런 걸 강화해 왔는데요. 뭐 이번 배치 2에 들어가면은 추진 그 동력으로 리튬이온 전지를 또 대량으로 쓰게 됩니다. 예. 이 리튬이온 전지는 우리 뭐 핸드폰 배터리나 이런 데 많이 쓰지만은 이게 사실은 폭발 위험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큰 잠수함 같은 데는 되게 아직은 좀 널리 쓰이지 못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일본이 먼저 지금 널리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걸 갖다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배치 2부터는 이 리튬이온 전지를 대량 탑재하게 돼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잠항하면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체급도 늘어납니다. 이미 뭐 도산 안창호함 때 이미 3,000톤으로 들어왔는데 그다음 배치 2에 들어가면 한 3,600톤 정도가 되면서
이 수직 발사관이 기존엔 6개가 있었는데 이제 10개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타격 능력이 켜지고 있습니다. 확 늘어나는 그래서 저에게 상당한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얘기를 할 때요, 킬체인 얘기를 할 때 인공지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당연한 얘기죠. 네네. 가장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킬체인에서 인공지능이 가미되면 킬랩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킬체인과 킬랩을 구분하기는 되게 상당히 쉬워요. 두 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초연결 네트워크 플러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군사 행동은 감시, 결심, 대응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때린다. 근데 예전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에서 감시 자산, 결심 자산, 대응 자산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중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특히 인공위성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거를 이거보다는 아까는 이만큼이었지만 전체 이 판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는 수많은 감시 자산과 결심 자산과 이제 대응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적의 어떤 변화, 어떤 동맹국의 변화에 따라서 AI가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해서 감시 자산이 이거, 결심 자산이 이거, 그다음에 대응 자산 이걸로 해서 조합하면 좋겠습니다. 하게 되면 인간이 그걸 갖다가 허락하게 되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 다양하게 이제 전개되어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감시, 결심, 대응 자산을 실시간 이합 집산을 해가지고 작전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킬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결국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그러니까 감시, 결심, 대응의 그 루프, 그 주기를 누가 빨리 하느냐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심을 빨리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아주 크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심 중심전이라 하고 이게 2016년도에 미국에 있는 이제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달파라가죠. 나와 있는 모자이크 전이라는 어떤 개념의 핵심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웹이라는 게 그물망이잖아요. 네네. 그물망처럼 지휘 통계를 체계를 아주 구축한다. 이게 잘 상상은 안 돼요. 말씀은 너무 이렇게 좋은데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그 작동을 하게 될까요? 아니 이게 뭐 웹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인터넷도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원래 이게 예전에는 지금 우리 막 킬체인처럼 단선적인 통신 체계들 전화선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전장의 폭격이라든가 공격을 받게 되면은 쉽게 끊어지고 우리가 무력화가 된다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얽히게 해놓으면은 어디 하나를 끊어도 다른데 연결된 네, 곳이 어디 하나가 있도록. 끊어져도 예. 다른 게 연결이 돼갖고 이게 계속 기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웹이 만들어졌듯이 지금 이 킬체인도 그런 의미에서 킬웹으로 발전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예, 지금 그 웹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쉬워졌는데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킬웹이 작동된 사례는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고요. 킬체인이 작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례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면 킬웹이 얼마 정도인가를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22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5월 달에 세베르도네츠크 강에서 이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러시아는 90 이제 뭐 기갑 사단 이하 부대가 넘어오는데 도하를 해요. 그 강이 이제 세베르도네츠크 강인데 그 우크라이나군이 도하할 때부터 때리질 않아요. 넘어올 때 계속해서 정찰 그 드론으로 통해 갖고 위치만 확인을 해요. 네. 언제까지? 3분의 2가 넘어올 때까지. 왜 3분의 2냐? 그 도하하는 지점이 협소하기 때문에 3분의 2가 넘어오게 되면 공격을 했을 때 앞뒤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넘어왔을 때 공격을 결심하는데 그때 이제 전장 관리 체계인 GIS 아르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그 스타링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찰 드론이 표정한 그 위치가 실시간대 확인이 돼요. 네.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전차가 운영되는데 그걸 소총을 쏘면 파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격 자산을 그 전표적을 찍은 거에 타격 자산을 내 것뿐만 아니라 인접 부대와 상급 부대 거를 실시간 매칭을 시켜줘요. 우버 택시처럼 가장 최적의 자산을.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그 몰살시키는데 단 한 번의 전투에 73대의 이제 전차 장갑차가 무력화가 되고요. 많게는 1,500명의 병력이 살상이 됩니다. 이게 단 한 번의 전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되게 대단한 게 뭐였냐면 그때 투입되었던 우크라이나군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일개 중대도 안 돼요. 정찰대만 갔어요. 몇 명,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정찰 때문에 진짜 조금.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병력에 관련된 부분들에 문제가 많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그렇죠. 뭐 장병 그러니까 없고. 비접촉 전투를 하고 생존성을 강화하면서 전투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게 이제 킬 체인에 나타나는 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을 덧입히고 그 다음에 초연결 네트워크를 또 플러스 알파 하게 된다면 작지만 강한 군대, 네. 강소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짚어보는 이유가 북한의 도발이 허를 찌르고 정말 연이어 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촘촘하고 단단한 킬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게 킬 외부로 가기 위해서 킬체인이 선행이 돼야 돼요. 킬체인이 있었고 나서 여기 데이터가 추적되고 분석이 돼야지만 킬 외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스타링크가 지원되지 않았다면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이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되게 중요한 거 초연결 네트워크를 인공위성 주식식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된 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커버하지 못할 때는 스타링크를 대여를 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UAV 같은 것들을 고고도에 있는 것들을 빨리 전력화시켜서 대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미국이 합동인공지능센터 JAIC를 만들거든요. 그때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해 공군 해병대가 각자 그 구매에 맞게 무인 체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합동성을 발휘할 때는 이게 상호작용이 안 맞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식별을 해서 그것을 이제 통합하는 어떤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킬체인도 있고 앞으로 킬을 외부로 갈 건데 국방역시 4.0 핵심이 뭐냐면 진행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입니다. 그 안에 이것이 이제 킬 웹과 킬체인을 할 건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처럼 저희가 이제 국방 AI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각각 육해 공군들이 이합집산하면서 킬 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이 맞아야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저는 국방보다는 민간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민간 분야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얘기가 여러 용어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먼 미래처럼 생각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저희 집에 택시 타고 갈 때 택시 배차 앱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그거 다 전화해서 맞아요. 내 숫자급으로 하나하나 연결해 줬다고 하면은 지금은 앱 안에서 그냥 하루에도 뭐 수십만 대의 이런 배차가 차차차차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런 거랑 기본 원리 자체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조 박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네. 이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택시 그런 콜 하는데 보면은 단말기 보통 주요 서비스 회사들 맞춰서 2개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네트워크의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각 군이 이런 역량을 분산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같이 발전을 시키고 또 민간에서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AI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혁신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접목시킬 수 있어야 이것들이 앞으로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가운데서 킬 체인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방TV와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